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가 청산해야 할 이명박 시대의 유산을 심층 취재한 특집기획 MB의 유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2회에 걸쳐 MB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평지 하나만은 분명히 살리고 해외 자원 개발은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였습니다. 4대강 사업에 22조가 들어갔죠. 해외 자원 개발에는 그보다 많은 28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올리기는커녕 많은 손실을 받고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먼저 황일송 기자가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국제자원시장의 투기자본과 큰손들의 배만 불린 광물자원공사의 사례를 보도합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1년 모두 4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해 캐나다의 구리 탐사 업체인 파웨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캐나다의 자원개발 전문기업과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서였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인수한 것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이 한창 해외 자원 개발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던 시기입니다. 파웨스트는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개발업체입니다. Far West is an exploration development company focused in Chile and in Australia. Our main project is the Santo Domingo project in Region 3 in Chile. It's 400 million plus tons, 0.57 copper equivalent, which is a very large size deposit now. We've improved this deposit in the last 3 years, taken it from 100 million odd tons to 400 million tons. So our exploration record has been, I think, spectacular. 그러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파웨스트의 경영 상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2008년 50억 원 적자에서 2010년 100억 원 적자로 늘어납니다. 주식 거래량도 미미합니다. 50만 주 이상 주식이 거래된 날은 2008년에 고작 2번, 2009년과 2010년에는 아예 없습니다. 주식 거래는 거의 끊겼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 그런데 지난 2010년 10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갑자기 몰립니다. 조세 피난처인 케이먼 군도에 설립된 한 헤지 펀드. 1,000만 달러를 투자해 파웨스트의 주식 240여만 주를 사들입니다. 또 매입 주식 수보다 배가 많은 주식 워런트도 취득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확신이 없이는 하기 힘든 투자였습니다. 대주주들이 워런트를 매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 워런트가 행사됐을 때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주주들이 내부 정보에 많이 능통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활용해서 나중에 이제 시세가 올랐을 때 정해진 행사가액 더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전환시켜서 시세 차익을 많이 얻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파웨스트의 또 다른 대주주도 같은 날 보유 주식을 크게 늘립니다. 이 회사는 이미 주식 워런트를 490만 주나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왜 이들은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던 기업의 보유 주분을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늘린 걸까? 뉴스타파는 캐나다 현지를 찾아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Yeah, so I can't answer any of your questions because I'm not a spokesperson for Capstone, and there's no one here that can speak with you guys. So I mean,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guys can do off-site, we'd really appreciate that. 이들이 주식을 사모은 시점은 공교롭게도 광물자원공사가 파웨스트를 인수하려 할 때였습니다. 파웨스트의 대주주들이 증자와 함께 주식 워런트를 받은 시점은 2010년 10월 15일. 광물자원공사가 파웨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비밀준수 약정을 맺기 불과 20일 전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헤지펀드와 대주주들이 광물공사의 인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분석합니다. 회사의 내부자가 그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에 관한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그 5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그런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이들의 파웨스트 주식 대량 매집 6개월 뒤인 2011년 4월 광물자원공사는 주당 9.19달러에 파웨스트 주식을 인수합니다. 파웨스트의 대주주들이 사들인 가격보다 주당 5달러나 높았습니다. 케이먼군도의 헤지펀드는 1,000만 달러를 투자해 불과 6개월 만에 원금을 제하고도 1,2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식 워런트를 행사해 900만 달러의 시세 차익도 남겼습니다. 총 수익은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0억 가량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연 420%에 이릅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들은 모두 1,370만 주의 주식 워런트와 옵션 등을 행사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량의 22%나 되는데 시세 차익을 주당 평균 4달러만 쳐도 5,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각 차익까지 합치면 총 수익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자신들의 파웨스트 인수가 헤지펀드 등이 개입한 한바탕 투기판이 된 사실을 알고 있을까? 글쎄요, 저희가 그 뭐 입장까지 뭐 밝혀야 될 어떤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민 세금을 이렇게 제대로 일 처리 안 해가지고 낭비시켜놓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다고 말씀하시면은 좀 넌센스 아닌가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어떻게 말씀드릴 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광물공사가 파웨스트의 산토도밍고 동광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한 돈은 모두 4억 달러입니다. 2010년 초 파웨스트의 시가총액 2억 3천만 달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입니다. 더욱이 광물공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지분은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2억 3천만 달러에 일정 정도의 프리미엄만 붙여줘도 100%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던 회사를 그 배나 되는 돈을 주고서도 30%의 지분밖에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더욱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4억 달러 가운데 2억 달러 가량을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캡스톤에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파웨스트가 갖고 있는 산토도밍고 광산을 사기 위해서 굳이 캡스톤하고 그 제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전혀 별개의 회사인데. 네.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캡스톤 주식을 왜 샀는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권이 자원외교를 핵심 치적으로 내세우다 보니 해외 M&A 경험이 부족한 공기업들이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려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해외 메이저들이나 이런 기업들하고의 이런 계약 관행이나 이런 네트워킹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 거래를 성사하려다 보면은 누군가가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거래가 생사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럼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M&A 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금전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정보가 미리 누출되기도 하고 또 한국이 아무래도 의뢰 입장에서 접하다 보니까 계약 자체도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될 수가 있고. 아이러니한 것은 광물자원공사와 캡스톤 컨소시엄의 파웨스트 인수합병이 캐나다 광물업계의 2011년도 최우수 M&A 사례로 꼽혀 마이닝 인더스트리 어워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훌륭한 인수합병이었겠지만 우리에겐 깜짝 쇼와 같은 MB 정권의 자원외교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승입니다. 광물자원공사가 국제투기자본과 큰손들의 호구 노릇을 한 배경에는 단순히 해외 M&A에 대한 경험 부족 때문이라고만 보기 힘든 요소가 있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를 칠레 구리광산을 소유한 파웨스트와 연결시켜준 RCI 캐피털이라는 한국계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 RCI 캐피털은 원래 투자 이민 업체였고 자원 개발에는 별 전문성이 없었는데도 광물자원공사의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 배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금융계 인맥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가 있었습니다. 밴쿠버 현지에서 오대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제3의 도시이자 천연자원 관련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 밴쿠버. 뉴스타파 취재팀은 광물자원공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높은 금액으로 산토도밍고 구리광산을 인수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파웨스트의 대주주였던 쿼드라 FNX 마이닝사. 광물자원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최소 5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사는 현재 폴란드 KGHM사에 인수된 상태입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한국의 광물공사의 지분을 매각한 과정을 물었지만 신경질적인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Are you filming? Yes. Thank you. 이번엔 광물공사가 파웨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꾸렸던 캡스톤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피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타파는 캡스톤사의 경영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물공사의 파웨스트 인수 과정에 중개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 거래의 파인더스 피, 즉 중개 수수료를 받은 업체로 이름은 RCI 캐피털 그룹. 홈페이지는 달랑 한 페이지지만 소개글은 거창합니다. 투자와 상업은행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중소규모 에너지 자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M&A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존 박, 이민 1.5세의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광물공사가 엄청난 바가지를 쓴 거래를 주선한 이 RCI 캐피탈은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취재진은 RCI 캐피탈 본사를 찾아가 존 박 사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사무실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장님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말이든 영어 명문이든 제 이메일 메시지 비즈니스 카드 있으니까요. 저한테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통해 취재 내용을 밝히고 다음날 다시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아예 문전박대를 합니다. 마침 RCI 사무실을 찾은 한 중년의 캐나다인. Are you have a meeting with Mr. John Park? Yes. You as well? 그는 곧바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존 박 사장이 의도적으로 취재진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곧 경비원들이 몰려와 취재진이 나가줄 것을 요구합니다. 긴 기다림 끝에 취재진은 RCI 캐피탈의 필립 리 부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 존 박사님이 왜 인터뷰 응하지 않을 건가요? 네 여기 이거 수업인 거 아시고. 밴쿠버 도심에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 이곳에 존 박 사장의 자택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존 박 선생 좀 뵈러 왔는데 사모님이신가요? 잠시 후 경찰차들이 취재진을 막아섰습니다.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취재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서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산토도밍고 광산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한 번의 질문을 위해 기다렸지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취재진은 지난 2011년 RCI 캐피탈을 그만둔 전직 부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존 박 사장이 광물자원공사의 파웨스트 인수 거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That's true. They gave him a finder's fee. There were actually, I think, because he introduced the Koreans to the Canadian at the table. 그가 밝힌 구체적인 중개 수수료는 160만 캐나다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6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는 RCI 캐피탈이 투자이민 회사에 불과하지만 투자은행 행세를 하며 자원개발 관련 M&A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rom 2009 to 2011, even though RCI was supposedly focusing on this business of M&A, still it didn't even hire more than one analyst to work on this. 실제 RCI 캐피탈은 지난 2009년 한국에와 산업은행과 캐나다 자원개발 사업 발굴과 금융지원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의 방한 일정표입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 관련 공기업은 물론 대우인터내셔널, SK에너지 등과 같은 대기업들 앞에서 잇따라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산업은행 측이 이 모든 일정을 주선했고 사업 설명회도 주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특별한 배경 없이는 설명이 힘든 부분입니다. 션 라일리 전 RCI 캐피탈 부사장은 존 박 사장의 한국 커넥션 가운데 핵심 인물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를 지목했습니다. 민유성,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융계 핵심 인맥으로 34대 산업은행 총재를 지냈습니다. 라일리 씨는 존 박 사장이 2009년 산은과의 MOU 체결 당시 민유성 총재와의 접촉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유성 전 총재는 산업은행 퇴임 후 사모펀드 회사로 자리를 옮겨 존 박과 자원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3억 달러 규모의 합작 펀드를 만들겠다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RCI 캐피탈과 관련해 문제가 될 건 없다며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기 RCI 캐피탈 그룹 관련해서 좀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 해명하실 부분을 해명할 거 없어. 맘대로 써. 당신들 쓰고 싶은 대로. 그 자녀분이 RCI 캐피탈 그룹에 입사하셨던 건 맞습니까? 무슨 뭐 저 인턴 좀 한 거 가지고 뭘 그래? 안 하실 거죠? 예. 이 사람들 내보내세요. 나하고 친한 친구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인턴십을 좀 한 거지. 인턴십하고 뭐 그런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딸들이 뭐 예를 들면 저기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인턴십 필요하고. 민 씨는 사는 총재 시절 왜 실적도 전문성도 없는 투자이민 업체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같은 자원 공기업에게 소개시켜줬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MB 정권 시절 수시로 발표된 해외 수주와 자원개발, 대부분 터무니없이 부풀려졌거나 무실투성이었고 때론 이권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죽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고 꿈에서 아직도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노력한 만큼 결과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너무 무관심하고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서 살면서 뭔가 되게 목소리가 막히는 기분? 그런 게 들어가지고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불안함 속에서 맨날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안녕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심금을 울렸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나만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학생들이 다 젊은이들 힘들구나. 책을 읽지 않아 금지할 이유가 없게 되는 미래가 두렵고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져서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는 게 무섭고 필요치 않은 것에 연연하는 문화가 두렵습니다. 다들 열심히 먹고 살면 바쁩니다. 그쵸? 우리는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통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회죠. 그리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겁나게 멋진 신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공통의 고통에 대해서 소리치고 삽시다. 여기 써있는 40명의 사람들 지금 40단이 넘습니다. 저 벽 끝, 이쪽 벽 끝까지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합니다.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가 법안 심사에 앞서 전문가를 불러 이틀간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큰 기대는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측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정원을 감쌌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부터 1년 전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에 대한 경찰의 엉터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명. 국정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검찰의 수사로 대선 정치 개입 트위터 121만 건이 드러나면서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그 선거 사범 중에는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하나같이 상부의 수사 방해와 외압이 있었다는 건 역시 권은희 수사과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봄부터 여름 그리고 겨울까지 1년 내내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친 끝에 국정원 개혁 입법을 위한 특위가 성사됐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정원 개혁 공청회에 여당 추천 전문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예단해서 마치 국정원이 대단한 선거 개입을 하고 대단히 불공정한 정파 중립성을 어겼다라고 예단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교각사로 정도가 아니라 오해사로입니다. 따라서 그런 입법이 등장을 한다면 지금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것이 심각한 정파 중립성 훼손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훼손이 아니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법리를 그 흔해 빠진 무죄 추정의 법리를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당장에 이 댓글 사건이 유죄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선진정보기구라고 같으면 이건 수사거리 자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당 추천으로 나온 박성현 유데일리 주필의 트위터 계정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무더기로 퍼나른 보수 농객들의 계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데이터만 해도 1,500건이 넘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리트윗한 그의 트윗글입니다. MB 때 한국의 위상이 노무현 때보다 높았다고 했는가 하면 대선 토론 때는 노골적인 박근혜 후보 편이었습니다. 국정원이 퍼나른 글의 작성자가 국정원 개혁특위에 나와 국정원을 옹호하는 상황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특위 위원들 간에도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 심리전이 정당한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입장차가 컸습니다.
여기서 심리전이라는 것은 이 북한이 지금 현재 광범위하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전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에 접근을 해서 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런 심리적인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사실 대북 심리전이라는 게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대북 심리전이 아니고 대남 방어 심리전이에요. 대남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대북 심리전 얼른 들으면 뭐 북한 주민 상대로 뭐 사이버전을 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남한의 우리 국민들 상대로 지금 심리전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자생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서 지령 그 스스로 하던 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를 그 사이버 공간에서 나름대로 심리전을 하면 그에 대응해서 예를 들어 수사 활동을 한다든가 첩보 활동을 한다든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하는 것도 그것도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약 50%, 한 48%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문제겠죠. 이렇다 보니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문제도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나마 정보비로 따로 해서 이렇게 통제를 강화한 나라도 미국이나 몇몇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더욱이나 상설화하고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한다? 저는 왜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사드조차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권력을 국정원이라는 하나의 달린 권력 기관에 귀속시켜 놓고 있고, 이 단일한 권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민주적 통제도 하지 못하는, 오로지 그 기관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 되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에서부터 인식차가 워낙 커서 국정원 개혁의 종착지인 입법 과정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대선이 치러진 지 1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행복 시대를 약속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안녕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절대로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라지만 국민들은 4대강 살리기라면서 대운하를 추진했던 꼼수를 느낍니다.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병원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지만 국민은 이제 이것마저 무너지면 아프다 소리도 못하겠구나 하는 절박감을 가집니다. 철도 노조원 8,000명 이상을 한 칼에 직위 해제시켰으니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면 의사들도 다 자르는 것일까요? 이제 국민은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 장면으로 불안해진 마음에 북한에 돌발 사태가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무거운 돌을 얹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내부에 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왠지 아무 말 말고 아무 생각 않고 차렷 자세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줄이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비뚤어진 생각을 할지 모르는 나를 위해 심리전을 펼쳐왔다는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를 고마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게 안녕한 걸까요?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 행복 시대가 오는 것일까요? 한 대학생의 안녕들 하시냐는 질문에 안녕하지 않다는 대답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1년, 우리 국민은 안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